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결혼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재혼녀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다들 재혼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혼을 포용할 만큼 가치관이 자유로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재혼이 왜 욕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혼이 범죄인가요? 왜 재혼 자체만으로 그걸 욕먹어도 마땅한 혼인이라고 보는 걸까요? 불륜도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개소리를 하는 세상에서 재혼이 왜 고개를 못 들 짓인가요? 단지 앞전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자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젠 그만두고 현실 속도에 따라가는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겪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감안할 생각으로 재혼을 했지만 결단코 제가 새로 만난 시댁에 굽신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댁에선 저를 자기들 손맛대로 주무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떤 불리한 경험을 하였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이혼남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시선부터 보내는 사람들을 그다지 안 반깁니다. 솔직히 첫 번째 결혼에서 성공적인 인연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들 결혼을 후회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혼해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내 몸 불살라 그 고비를 다 참아가며 그래도 이혼은 안 했다? 이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이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서 선택한 배우자와 지내다 보니 완전 상극인 걸 알았다고 칩시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인연과의 연을 끊고 살 용기가 없어서 참고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재혼을 한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건 스스로를 무너뜨렸으면 무너뜨렸지 절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상대에게 의지하기 위해 상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결혼으로 포장된 빈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조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망가지는 걸 느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인연을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식들은 과연 이혼 위기로 보이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상황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 갈등을 겪는 건 자식들에게도 곤욕입니다. 이혼을 안 했다는 건 이혼을 미뤘다는 것일 뿐이에요. 실은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걸 다들 그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흔쾌히 재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한테 첫 번째 결혼은 실패가 아닌 어른이라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 첫 번째 결혼은 그냥 제가 그 남자랑 안 맞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최고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죠. 저랑은 상극이었을 뿐이고요. 그렇게 이혼여임을 숨기지 않고서 여유를 가지며 살다 보니 두 번째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포장마차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잠깐 끊었던 혼수를 다시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주 가던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과 대화가 잘 통해 말동무로 지내다가 사장님이 마음을 표시해 주어서 연인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제가 본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가장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게 장사 마인드에서도 드러나서 손님들에게 주문 안주보다 더한 서비스를 마음 놓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말동무로 포장마차를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손님이 시킨 안주보다 더 비싼 서비스를 내주는 사장님을 보고서 남는 게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당연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한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 해봤자 저도 당시에 나이가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사장님이랑은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사장님은 퇴근하고도 저와 흔쾌히 술친구가 되어주었는데 그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혼한 사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결혼 상태까지로 봐줬다는 게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재혼이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초혼인 사람 입장에선 상대가 재혼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2번째라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배우자와 같이 초혼인 경우와 혼자서 초혼인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 다시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난다면 저 같은 돌싱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이력을 개의치 않아 하며 사람만 보고 끌렸다는 사장님의 고백 덕분에 저 또한 더 넓은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당연히 시댁과의 반대에 부딪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혼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 재혼이 큰 하자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는 어르신들일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이 이미 나서서 시부모가 제게 입을 댈 수 없도록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가 제 개인 사정을 전혀 묻지 않고 그저 남편과 분가해서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시작부터 일이 제 입장을 생각해주니 저는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결혼부터 분가까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재혼 부부라고 보기엔 너무도 신혼 같았고 뭐 하나 트집 잡히는 게 없었죠. 그러나 역시 문제가 없다면 제가 재혼녀 꼬리표로 이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한 후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시모가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올 때마다 제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는 줄 아시나요?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 거 알지? 늙은이 생각이라고 욕할 것 없다. 요즘 것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옛말대로 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어머니 말씀 잘 알겠지만 아이 성별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아직 남편이랑 아이 계획은 의논 못 해봤어요. 시모는 제 입장이 어떤지 별로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돋보기를 쓰더니 자기가 수소문하여 아들 낳는 방법을 알아왔다고 저한테 메모한 것을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중에는 아들을 낳으려면 여자는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남자는 산성 음식을, 여자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서 절대 쌀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한데 계속 이어지는 시모의 설명 중에는 듣기에 남사스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면서 아들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면서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사한테 알아보고 알칼리성에 강한 칼슘제까지 사왔다면서 지금부터 3개월간 꼬박 챙겨 먹으라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몇 날 며칠을 제게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기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냐고 검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잠자리에 대해서도 날짜와 시간까지 물으며 제 배란일까지 계산해서 집요하게 캐물었어요. 집에 올 때는 꼭 냉장고 반찬들도 점검했는데요. 아들 낳는데 안 좋다는 음식은 죄다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그거 어제 사온 건데요. 남편이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을 꼭 먹어요. 어머님께서 챙겨오신 것들은 죄다 기름진 것들 뿐인데 남편한테 이런 거 좀 부대껴서 아침 상에는 못 올려요. 못 먹긴 뭘 못 먹니? 내 아들인데 내가 잘 알지. 저 사과는 네가 먹도록 하고
내가 가져온 이 반찬들은 꼭 내 아들만 먹여야 된다. 특히 넌 하루에 한 번씩 이 국화차를 우려 먹도록 해라. 그리고 옷이 그게 뭐니? 내가 집에서는 그런 두꺼운 겉옷 입지 말라고 했잖니. 시모가 저 쉬는 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잠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아무 겉옷을 걸쳐 입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 벗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모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이상한 물건을 사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더니 저더러 하루에 한 번씩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임신 계획을 해서 임신이 진행될 때까지 그럴 작정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아들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들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닐 텐데 허황된 미신을 믿는 시모가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하나둘씩 못 보던 물건이 생기니 초반에는 신경 안 쓰던 남편이 끝내 모형 인형 같은 것들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괜히 남편과 시댁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걸 피하고 싶어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째 시모한테 시달리고 있으니 그만 남편한테 알려야겠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님이 첫째는 아들이어야 된다고 아들 낳는데 좋다는 물건들이래. 처음엔 한두 개 사오시더니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걸로 사오신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보기 껄끄럽게. 사람 사는 집에다가 무슨 저런 것을 놔뒀대? 엄마가 또 쓸데없는 거 듣고 와서 자기 못 살게 굴었나 보네.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동안 이만큼이나 시달리면서 왜 말 안 했어? 그냥 괜히 자기랑 어머님 사이 불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점점 심해지시니까 좀 곤란하긴 하다. 어머님이 자기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다 갖다 버리셨어. 자기 보고 산성 음식만 먹으래. 자기 소화기관 안 좋아서 기름진 거 자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상대로 남편은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입질을 한 걸로 모자라 임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열이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들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그 때문에 한동안 시모의 걸음이 뚝 끊겼고 연락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사다 놓은 이상한 모형 인형과 반찬 등 말도 안 되는 미신이 깃든 흔적 모두를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시모가 사다 줬던 약까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남편과 시모가 다툰 것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눈에만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일까요? 스트레스의 원흉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까지도 시댁에선 제게 간섭하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시모가 저를 피곤하게 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서 이 사실을 시댁과 친정에 빨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다시 슬슬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몽은 누가 꿨니? 어떤 꿈이었어? 너 그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내가 준 약은 임신하기 전 3개월 정도까진 꾸준히 복용했어야 했는데 똑바로 지켰니? 아, 어머님,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요. 남편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나 못 산다. 딸은 무슨 딸이야?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 손주는 무조건 첫째가 아들이어야 돼. 장남이 들어서면 너한테도 좋은 건데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이런 게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제 자식이니까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태교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론 신경 꺼주세요. 그때 제 전화통화가 나름 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시모의 간섭을 듣자마자 지난날의 스트레스까지 겹쳐져 한꺼번에 숨통이 막혔는데 저 때문에 자칫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시모를 만나는 것도 싫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입김 때문에 시모가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도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시댁의 연락은 철저히 외면하며 몸조리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병원을 같이 찾은 저와 남편은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시모의 등살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해했어요. 사실 자기는 딸이 갖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기 꿈이 딸부잣집 아빠가 되는 거래요. 좀 귀엽지 않나요? 남편은 틈만 나면 귀갓길에 딸 물건이나 옷, 인형 등을 사오면서 딸을 맞이할 준비에 한껏 설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또한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시모 생각을 놓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산부인과 검진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시모한테 딸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시댁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는 출근을 했던지라 시댁에 같이 없었고 시댁에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온 신우랑 신우의 아들을 안고 있는 시모만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밝히자마자 시모가 시조카를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언성을 높였는데 바닥에 놓인 시조카 똥기저귀를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진작에 내 말대로 했으면 아들을 가졌을 거 아니야. 네 신우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금쪽 같은 아들을 낳은 거 안 보여? 어머님, 도대체 딸이 어떻다고 이러세요?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는 어머님께서 낳은 형님도 딸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녀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도 집안 망신시킨 꼴인 거네요? 어머님도 첫째 애로 형님 낳으셨으면서 왜 이렇게 장남에 집착하세요? 어머머, 얘 봐라. 얘가 뭐라는 거야? 희원아, 얘 지금 뭐라는 거니? 한번 갔다 온 주제에 그깟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 자식한테 2번이나 흠을 만들어 놔? 내가 너 같은 애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왜겠니?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면 고분고분 수그릴 줄 알아야지. 그러게 옳게. 아무리 시건방져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대들어? 전에 시댁에서도 이랬어? 그래서 이혼당한 거지. 역시 재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순진한 내 동생 꼬드겨서 다시 살림 한번 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 똑같은 이유로 내 동생한테 이혼당할 거야. 행동 조심해. 아들, 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재혼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애초에 아들, 딸 문제로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저는 참지 않고 신우한테도 대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냐고 고함을 쳤더니 신우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서 저를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사고 친 인연들 보면 다 불륜녀나 이혼녀, 재혼녀더라. 어쩌다가 내 동생이 올케 같은 혜진 여자한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케가 지금 당당할 입장은 아니야. 뭐라고요? 혜진 여자? 이 집 사람들은 뭘 얼마나 잘난 삶을 살고 있길래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긴 입에 걸레 문 사람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왔겠어요? 입에 걸레 문 사람? 올케 미쳤어? 나 올케한테 형님 되는 사람이야.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예의 없이 그딴 말을 해? 이것 봐. 결혼 실패했던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신우가 저를 앞에 두고 막말을 자꾸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화를 참을 생각도 없던 저는 겨우 1살인 신우 아들 앞에서 신우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라 소리 지르던 시모는 우왕좌왕하다가 당장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미친 짓 한다고 고자질하기 바빴어요. 저는 남편이 오는 15분가량의 시간 동안 신우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쌍욕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아들을 앞에 두고 그러고 싶은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한참 지지고 못 갔을까 신우가 하필이면 발을 올렸고 그걸 피하느라 신우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네요. 그래서 신우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요란하게 넘어졌는데요. 다행히도 때마침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만 먼저 살폈어요. 조심히 배를 안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죠.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내를 몰아세운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제발 누나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라고. 뭐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먼저 잡은 건 저 여시가 먼저 그랬어. 내가 계속 당하다가 겨우 뻗은 발이었는데. 저거 분명 버릇 나빠져서 이혼 당한 걸 거야. 너처럼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신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잖아. 빨리 제 전남편 찾아가서 물어봐. 그래, 맞다.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그래봤자 들어있는 게 딸일 뿐인데 이참에 다시 아들 준비하면 되고 좋지 뭘. 재혼 꼴이 달고 왔으면 손주라도 우리가 원하는 아들로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 시모와 신우의 막말에 제가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되레 저는 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다가가 신우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죠. 신우는 남편 힘에 밀려서 자기 아들 옆으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시모랑 신우는 자기들 핏줄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 한 번만 더 내 와이프랑 내 딸한테 손대고 입대면 나 그땐 이 집 호적에서 나올 거야. 장남이 뭐 돼수야? 장남인 아빠도 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어줍잖은 당신들이 난리야. 뭐?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작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협박해? 전현이 사주한 거지. 그렇지? 조용히 하세요. 평생 내 얼굴 안 볼 생각이면 계속해서 내 가족 건드려봐. 나 절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내 딸 손대는 순간 누나 아들도 잘못될 줄 알아. 남동생의 협박에 놀란 건지 신우는 남편의 말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혹시나 싶어 남편이 산부인과로 저를 데려가서 딸아이가 괜찮은지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이상 없다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제게 마음 놓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옛날부터 좀 간섭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자기 재혼에 대해서도 자꾸 트집 잡으려길래 나름 내가 찍소리 못하게 해놨는데 이런 수모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랑 상의해서 다시는 당신 옆에 얼씬 못하게 해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너무 고마웠고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겐 다른 원망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한테 당하는 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랑 신우가 저한테 더 이상 손을 못 댔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둘은 오히려 더 열이 받아서는 남편이 제 게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저를 확실히 구워 삶으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출산을 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유산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남편을 통해서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을 선물하더라고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끝까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했죠. 결국 저는 곧장 한약 봉투에 표시된 한의원을 찾아가서
시모가 대체 어떤 약재를 써서 만들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자한테 좋지 않은 한약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의사가 시모한테 절대 가임기 여성에게는 음용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자기 아들 거 짓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두 모녀는 끊임없이 저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경고를 줬다고 말을 들을 사람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그 경미한 위험들이 제 앞에 닥칠 때마다 저는 하늘이 도운 건지 다행히도 운 좋게 고비를 넘겨왔는데요. 딱 한 번 불운을 피하지 못해 정말 위험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무지 용서를 해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이기도 했죠. 한날 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그때 하필 남산만 했던 배로 중심이 쏠리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많이 놀라긴 했었나 봐요. 그만 기절까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는 쌩 지나가 버린 차 번호를 눈으로 외우고 난 뒤에 의식을 놓았던 걸로 압니다. 아마 아이를 지키고 싶던 엄마의 독한 의지 덕분에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순간 발휘한 기지가 훗날 제게 역전의 기회를 안겨준 중요한 키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119에 실려오는 도중 정신을 차렸는데 눈 뜨자마자 구급대원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이 좀 빨리 검사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잘 견뎌준 것이겠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넣고 병실에서 멍 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을 도사리고 있던 아찔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이혼 여인 저를 거절 한 번 없이 허락해줬으니 무조건 손자를 낳아야 한다는 시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라리 그만한 이유라도 설득력이 있는 까닭이라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겠다만 언제 한번 시모한테 왜 꼭 아들이어야 하냐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모 말이 아들 낳는데 이유가 어딨냐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는 본인은 딸을 첫째로 가져놓고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억측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뛰쳐온 남편은 제가 괜찮은 걸 눈으로 확인하고 의사까지 불러서 제 상태를 제대로 듣고 난 뒤에야 안심을 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또다시 시댁 대신 사과를 하였어요. 당신은 잘못 없다니깐. 어린애들이 하는 장난질도 어른이 감당 못할 때가 있는데 다 큰 성인들이 그러는 걸 당신이 어찌 알고 맞겠어. 당신이 자꾸 시댁 대신 사과를 하면 난 그게 더 마음 불편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용서 못하겠는데 당신이 이러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거기까진 생각 못했다.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건데. 정말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사람 짓이 아니라고 봐. 그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심지를 단단하게 굳혔어요. 시댁한테 경고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벌였으니 자기가 그냥 천륜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시모와 신우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 뱃속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위험 요인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로 다친 곳이 없어 그날 남편과 함께 바로 퇴원을 했고 남편은 시댁에게 전화를 하여 절연할 것을 제대로 통보했어요. 그리고 살인미수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벌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확실히 가족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신고하는 데엔 문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증거 사진을 다 남겨놓기도 했고 아파트 건물 CCTV랑 도로 CCTV를 통해 제가 누군가의 고의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했으니까요.
계속 상황을 모른 척하며 떳떳하게 주장하던 시모가 남편이 고소를 한다고 증거 다 있다고 확고한 발언을 하자 그제야 당황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그 변명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모가 신우랑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들아, 정말 이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 너랑 새아기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우리는 새아기한테 전혀 해코지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저 서운한 마음을 작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그래, 너는 뭐 그런 걸로 가족끼리 고소한 애만에 무섭게 말해? 올케도 다 아니까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겠지. 안 그래, 올케? 괜히 작은 문제로 일 키우지 말고 그만 화 풀어. 앞으론 안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사과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들어도 변명일 뿐이기만 한 발언으로 남편한테 사정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어디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당연히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천륜을 끊을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고 또 제가 용서를 안 하면 자기는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겁한 시모가 서둘러 제게 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요. 그 힘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던지 맞잡은 손이 엄청 아렸습니다. 아가, 내가 다 늙어서 속상한 마음에 애들 장난처럼 표현을 했어. 정말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 가족끼리 가벼운 장난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님은 가족끼리 목숨 가지고 노시나 봐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제 아이를 노렸겠지만 제 목숨도 두 사람 손에 놀아놨다는 거 제가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난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장난으로 던진 돌일지라도 제게는 매 순간 전쟁통이나 다름없었어요. 안다. 알고 말고. 내가 미처 네 입장까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나 이렇게 우리 아들 안 보고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렴. 그래, 올케. 내가 솔직히 좀 심했어. 인정할게. 멀쩡한 내 동생이 한 번 갔다 온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 엄마가 아들 손자 바라는 것도 나랑 같은 심리야. 미안해. 딸 낳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자. 저는 시모도 시모지만 신우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붙잡고 울상짓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신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신우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눈빛이었고 고소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느낌이 났어요. 원래부터 좋게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신우의 반성 없는 꼴을 보니 이 상황을 조용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셈이에요. 신우 태도를 보고 제가 제 행동을 결정하려 했는데 신우는 제가 당시 현장을 피바다로 만들도록 화를 돋운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신우 발 앞에 패디기를 쳤어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의식 잃으면서까지 차번호를 외웠는데요. 조회해보니까 엄청 재미난 사실을 알았지 뭐예요? 형님 그렇게 떳떳하게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더니 유부남 꼬셔서 낳은 애였어요? 제 말에 신우는 처음으로 크게 당황하면서 입을 어버버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남편과 시모는 저희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대신해서 신우 발 아래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확인했어요. 남편이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인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표정이 어그러지면서 대충 뭔가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거 누나잖아. 이 사람이 이번에 새로 만났다는 남자야? 그렇게 꽁꽁 숨기고 나중에 밝혀주겠다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아, 그거 형님이 불륜녀라는 증거야. 내가 형님이 뭔 차에 사고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뺑소니나 다름없는데 경찰한테 차 조회 좀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웬 아저씨 차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글쎄 그 차주인이 시조카의 아빠라고 하더라. 당연히 남편이 보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몰래 신우 뒤를 밟아서 찍어놓은 불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우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불륜녀 입장이었던 겁니다. 저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추악스러운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재혼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거잖아요.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닌데도 저를 그리 못살게 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낯짝이 그렇게 두꺼운지 몰라요. 역시나 제가 놀란 것처럼 남편이랑 시모도 상당히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남편이 들고 있는 사진을 뺏어가 자세히 보면서 기함을 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 저한테 사고는 불륜녀, 이혼녀, 재혼녀가 치는 거라고 하셨나요? 틀렸어요. 이혼녀, 재혼녀는 적어도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륜은 고소받아 마땅한 범죄잖아요. 고작 불륜녀 주제에 재혼한 제 앞에서 그리 고개를 쳐들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 뻔뻔할 수가 있어요. 식구들이 형님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속아주니까 다 만만해 보이기라도 했나 봐요? 뭐라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년이. 올케 내 스토커야? 어디서 이런 걸 조작해서 나를 겁박해. 이러면 내가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지?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 겨우 생각한 방편이 스토커 핑계라니 실망스럽네요. 어머님도 어머님 따님이 하는 짓 똑바로 지켜보세요. 아들 낳은 형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겨우 불륜녀가 낳은 손자를 둔 셈인데 어떡해요? 동네방네 손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손자 자랑 전에 불륜녀 엄마라고 소문 먼저 날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신우를 노려봤습니다. 제 앞이라 쪽팔린지 차마 딸에게 쓴소리는 못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소파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시조카까지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신우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는데요. 자기는 불륜이 아니라고 사랑이고 운명이라면서 본처가 자기들 사이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증거 사진들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하더군요. 신우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귀한 증거인데 제가 원본을 줬을 리 있겠습니까? 헛짓하고 있는 신우에게 그거 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라고 하니까 신우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거 밝혀지면 나 그 사람한테 외면당해.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 합의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들통나면 우리 아들은 아빠 없이 커야 돼. 형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집 자식 아빠를 뺏은 사람이잖아요. 못 모르는 시조카 입장은 안타깝지만 제가 방금 그분 본처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남겨진 그 집 가족들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그 대가가 불행이라는 거 시조카도 똑똑히 알아야죠. 저는 신우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처음 보는 번호로 그 사진들을 전송한 걸 보여줬습니다. 신우는 다시 얼굴색이 돌변하더니 제 휴대폰을 바닥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울분에 차서 저를 노려보는데 자기 폰으로 불륜남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사색이 되더라고요. 불안에 떨며 전화를 받고는 자기야 하면서 변명을 막 하는데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못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어쩜 시모도 신우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았을까요? 남편 위로 저런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은 저들과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난장판인 시댁 식구를 보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차 남편이 알아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기 전에 그 두 사람에게 딱 한마디 엄포를 남기더라고요. 연락할 때까지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무랑 신우를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네요. 출산하기 전에 그들을 떼어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내내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출산 임박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저 정말 시무랑 신우의 숨통을 졸랐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알아서 나쁜 인간들을 떼어내주지 않았습니까? 출산 임박해서 그 2사람을 정리했잖아요. 모든 게 다 고마운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특히 고마웠던 건 못난 엄마의 불찰에도 그 모든 걸 씩씩하게 잘 버텨준 우리 딸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 아이는 너무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제야 가정다운 가정을 살면서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여자아이치곤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쁜 인형을 좋아하기보단 주로 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편이 사준 인형들을 세워놓고 칼을 휘두르며 노는데 얼마나 장군 같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인형놀이 하라고 사준 선물들은 전부 딸의 전쟁놀이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런 딸마저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시간 날 때마다 딸이랑 놀아주려 하더군요. 사이좋은 부녀를 보면서 저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싹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 사정은 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제 눈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 근근히 소식은 들렸지만 명절조차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이 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시댁을 안고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전부 남편의 덕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시부만 저희 딸을 만나러 신혼집에 방문하고 있는데 시부 말 들어보니까 시무가 늘 같이 동행하고 싶다 하는 것 같다더라고요. 시부가 한 번씩 남편한테 슬쩍 시무 얘기를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시무는 아직도 저희 신혼집 동네조차 못 밟아보는 중입니다. 시부는 한 번씩 더 보는 것 말고는 저희에게 화해할 것을 딱히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도 신우와 시모의 행적을 들었을 테니 감히 눈 감아주라고 언급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저 제 딸의 사진이랑 동영상만 찍어 시모한테 보여주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신우는 제가 신우 불륜남의 본처에게 증거물을 죄다 보내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죗값을 받으라고 일부러 본처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에 신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괜찮은지 딱히 안부가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빠 없이 커야 하는 시조카의 사정은 마음 한편에 계속 걸려 있어요. 부디 신우가 죗값 치른 이후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시조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통은 이런 개첩한 시댁이라면 2번째 이혼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법한데 여태 들려드렸다시피 제 남편이 너무 진국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딸내미랑 둘이 자리를 피해줬는데 뭐하고 노는 줄 아세요? 아이가 6살 이전까지 촉각놀이를 하면 건강한 사고력을 가진다는 걸 공부해와서는 거실에서 밀가루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잠깐 휴직 상태인데 남편은 일까지 하면서도 저보다 육아에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도 있었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날에는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도 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시댁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남편 때문에 이겨내고 싶을 만큼 남편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다른 인연은 없을 거예요. 저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제 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결혼을 겨우 2번째 만에 성공한 저조차도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우만큼 상대방을 대우해준다면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꽤 금방일지도 몰라요. 천생연분이 나타나길 바라기보단 나를 먼저 가꾸고 있는다면 좋은 연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랑 저희 시어머니 관계는 그렇지 않답니다. 어찌 보면 믿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독한 시월드에 시달리다 함께 탈출한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매주 찌그러진 주전자를 버리고 새 주전자를 사와야 했으니 말 다 했죠. 엄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를 잘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결국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한창 공부해야 하는 나이인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인간한테서 벗어난 건 축하할 일이지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모 이혼한 거 자식들한테 흠될 일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는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식품 영양학으로 대학원 공부도 마친 뒤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회사 후배인 3살 아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연하보다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에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기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남편네 삼형제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무릎을 꿇고 경청하더군요. 사실 진짜 조선시대에 사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60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아침마다 구첩반상으로 밥을 차리게 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집안에는 결혼 안 한 시고모까지 있었죠.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피가 안 통하는 다리를 두드리며 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고 남편이 자기는 아버지랑은 전혀 다르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고집은 아무도 못 꺾고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 갔을 때만 조금만 맞춰줘. 집에서 내가 2배, 3배로 잘할게. 하지만 조금만 맞춰준다고 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시어머니가 저를 그냥 두셨겠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같이 꼭두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야 했어요. 게다가 시고모님은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고기전은 부치못이 떨어지지 않게 얇게 잘 부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수건 말이야. 내가 따로 삶아서 빨라고 했는데 왜 다른 옷들이랑 같이 건조대에서 나와요?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 시어머니는 그 구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 형이나 동생도 그런 일이 흔한 일인 듯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알고 보니 제사를 1년에 10번이나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며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자기네 집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난 절대 못해. 저는 시댁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의지도 여유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말하진 않았죠. 독실한 기독교임을 내세워 우상 숭배 행위인 제사 행위에는 일절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잘난 하나님 믿겠다고 조상 모시는 일을 팽개친다고? 세아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조상님들을 팽개치는 건 절대 못 참는다. 그래, 조상들을 모시는 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 똑똑한 며느리 들인다고 좋아하더니만 하긴 저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어떻게 무식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일을 다 하겠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날 어찌어찌 넘어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지 뭡니까. 시고모님은 자기는 제 마음 이해한다면서 답답한 시부모한테 맞출 필요 없다고 은근슬쩍 제 편을 드는 거였어요. 솔직히 너네 시부모, 특히 태영이 엄마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잖니. 나도 젊었을 때 결혼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너희들 마음 잘 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구식으로 살아? 다 시대에 맞춰 사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이나 옛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괴롭히는 거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넘어갔어요. 문제는 얼마 뒤 명절에 터졌습니다.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시고모님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옆에서 노래하는 배짱이처럼 팽팽 놀면서 감나라 배나라 훈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는 어떻게 해도 일이 안 늘어? 백날 첫날이 가도 맨 그 자리니. 그래가지고 똑똑한 며느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소윤이 좀 봐요. 머리 좋은 애들이 일도 잘한다니까. 애 앞에서 무식한 티 좀 내지 말아요. 창피하지도 않나? 바닥에 앉아서 전을 붙이고 있던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를 흘끗 보니 흔한 일인 듯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 소윤이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연구원이면 할 일도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고 장하다 얘. 나는 요즘 애들 자기 할 말하는 거 보기 좋더라고. 우리 때나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할 말 못하고 살았지. 네 말대로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제사까지 챙기겠어? 집에서 노는 네 시어미가 하면 되지. 그렇지 오빠? 하긴 그렇긴 하지. 저 사람이야 맨날 하던 일이니까 인이 박혀서 쉽게 하지만 새아가가 직장 다니면서 제사까지 챙기기는 힘들기는 하지. 저기 어머니라고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혼자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 여보? 아휴, 대영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남자애들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 나도 막내가 되어나서 부모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절대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봤지. 그래서 나는 일은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도 누구랑 달리 공부는 열심히 했지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내 찜찜했던 전 남편을 붙잡고 말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그렇게 당하는데 자식들은 왜 다들 보고만 있느냐고요. 남편은 그런 말을 처음 들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들은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워낙 굳어져서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도록 시누이까지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 당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강 건너 불구경이고. 솔직히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 보기가 좀 그래.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3층에 살고 아래층은 모두 새를 놓고 있었어요. 지하방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초반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방글라데시 남자를 영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피부색이 까만 것뿐인데 잘 씻지 않는 것 같다면서 대놓고 흉을 보곤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것 같다면서요. 왜 저렇게 안 씻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저 방이 저렇게 해가 안 들고 퀴퀴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애는 안 들였을 텐데. 냄새 나니까 웬만하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구먼. 왜 마당에까지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건지 원. 그러게 말이야. 무슨 운동을 한다고 맨날 저러는데 들어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무슨 자랑이 났다고 저렇게 냄새를 풍기는 건지.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들은 들이지 말아요. 차라리 비워놓고 말지. 시꺼먼 애가 돌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세아가, 너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마라. 방글라데시 남자가 마당에 있을 때 시부모가 손가락질을 하며 쫓아내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전 그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요. 추석 때는 그에게 송편과 전을 좀 가져다 줬어요. 오늘 한국 명절인데 이거 한국에서 명절에 먹는 음식이에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 가족끼리 모이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 생각나서 쓸쓸하겠어요. 가족들 두고 혼자 와 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고마워요. 힘들지 않아요. 가족들 돈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방글라데시에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돼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밖에서 서성이다 강도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빨래를 제대로 나눠서 하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는 시누이 편에서 거드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신 거죠. 먹먹한 마음을 달래려 서성이던 시어머니는 강도에게 붙잡혀 카드 번호를 대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다 그 모습을 본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가 그걸 보고 시어머니를 구해줬습니다. 아부는 남자에게 주먹을 날려 쫓아내고 놀라서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일으키고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드렸죠. 그 뒤로 아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TV에 외국인들 사람도 죽이고 무서운 짓 하는 것만 나오니까 걔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늘 의심이 됐는데 옆에서 잡아주는데도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것 같지 뭐니. 역시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니까. 맞아요, 어머니.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고모님이랑 시아버지는 그 일을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고모가 아침에 나와 운동하는 아부를 보고는 집의 마당에 있던 대야로 물을 뿌려버린 거였어요. 아부는 깜짝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고모는 빨리 안 들어가냐며 뺨까지 때리려고 했다고 해요. 마침 아침장을 보고 오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시고모님을 말렸고요. 시고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냐면서요. 하필이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신 시어머니는 그만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가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고 시고모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찮은 외국인 놈 편드느라 시누이를 화나게 한 시어머니 잘못이라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어머니도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니? 불쌍한 애를 괴롭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니? 네 아버지랑 고모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사람들이 매정에 빠졌니? 어려서 공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무식하다고 구박이나 받고. 에이구, 내가 죽고 나서나 정신들을 차리지. 어머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고모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팔 나으실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세요. 진짜 그래도 되겠어? 나는 너 바쁜데 괜히 불편하게 패 끼칠까 봐.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일만 잔뜩 시키고. 내가 소윤이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일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괜히 가서 무슨 일을 또 당하실지도 모르고. 여기서 쉬시는 게 저희도 마음 편해요. 그치 여보?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랑 시고모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시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남편도 엄마가 다친 걸 보고는 충격을 받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사과 안 하는 게 자기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생각이 많아졌죠. 그때 저희 엄마도 저희 집에 와서 얼마간 있기로 하셨어요. 엄마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돌보던 환자가 입원해서 시간이 좀 생겼다고 서울 구경도 할 겸 저희 집에 와서 좀 있다가 가시기로 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팔을 잘 못 쓰시니 요리도 마음대로 못 하시고 씻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 엄마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전에 남편에게 당한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 일이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가까이 지내시더니 같이 산책도 가시고 근처에 공연이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효도 공연을 한다고 하던데 김영훈이가 온다 그러더라고. 김영훈? 김영훈이 이런 데로 온다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디 잘하나 한번 보러 가볼까? 두 분이서 공연을 보고 와서 어찌나 즐겁게 얘기들을 나누시는지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셔서요. 왜 진작에 좋은 공연에 데려가드리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신세한탄도 많이 나누셨어요. 방문 요양 가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해야 하거든. 우리도 공부해서 자격증 딴 사람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 우리를 식모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요양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줌마 이거 좀 가져와 저거 좀 가져와 하면서 하대한다니까. 가끔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하나 싶어. 그러니까 그만두시라니까요. 엄마 생활비 보내드린다잖아요. 에이그 내가 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집에서 놀겠어? 노는 것도 놀던 사람이나 노는 거지. 우리는 놀 줄 몰라서 놀지도 못해. 아유, 사부인은 그래도 남들한테 하대당한 거잖수. 나는 가족들 수발 다 들면서 욕먹는데 뭐. 못 배운 게 죄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있었어도 신우랑 남편한테 이런 취급 안 당하면서 살지. 이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내가. 사부인이나 나나 남편 복 없으니 팔자가 그러려니 해야지 어쩌겠어. 아니, 점잖은 교장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누가 알았겠소? 소윤이 아빠야, 툭탁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놨지. 애 한창 클 때 그런 꼴 보면서 크게 한 게 지금도 미안하다니까. 어쩌겠소, 사부인 말대로 내 팔자가 그런 걸. 내 가만히 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몇 없더라고. 사람들 다 마음의 응어리 하나씩 갖고 살지.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래? 여태까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준걸? 나는 그게 안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아이고, 아들들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 혼자서 얼마나 냉가슴 앓으셨겠수. 주변에도 보니까 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라도 우리한테 좀 마음 내놓고 그러고 살아요.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더 친해지셨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사회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생긴 거였죠. 한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집안일하고 밥 벌어먹을 걱정만 하셨지 좋은 데서 밥 한 번 못 드셔봤거든요. 남편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밖에 내보내고 여자들 셋이서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는데 엄마는 항상 제자리인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엔 여자애들을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을 뿐인데 무식하다고 구박당하시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마, 그리고 어머님, 저랑 태영 씨는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이번에 태영 씨도 월급이 올라서 더 살만해졌거든요. 저희는 풍족하진 않아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컸는데 어머님들은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가족들 걱정일랑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니?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고 손주 생기면 손주나 봐주는 낙으로 사는 거지.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현명하신데 공부를 못하셔서 서름 당하면서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검정고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대학도 만학도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형편상 공부를 못하셨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무시당하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괜히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아닌가 해서요. 두 분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70이 다 됐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셨죠. 얼마 뒤 시어머니는 팔에 깁스를 풀기도 전에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엄마 없는 아이들처럼 라면이나 끓여 먹고 집안은 엉망이 된 채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몇 번 집에 갔다가 학을 떼고 돌아왔죠.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집안 꼴을 그렇게 하고 사냐면서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일을 다 시어머니한테 시켰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을 수밖에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며 시고모님을 나무랐다고 하시고요. 그동안은 제가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바쁘다면서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시고모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토로하는 한편 그 화를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며느리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너네 시부 말이다. 자기도 할 줄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뭐야. 요즘 세상에 여자만 일하라는 법 있어? 안 해본 건 전화 나나 똑같지 뭘. 네 시엄마도 그래.
그렇다고 2달 넘게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여자가 소박 맞고 싶어 작정한 것도 아니고. 고모님, 여자만 일하라는 법은 없으면 저희 어머님한테만 일 시키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죽하면 집에 안 들어가셨겠어요. 어머 얘, 나는 어릴 때부터 막내로 귀하게 자라서 집안일은 일절할 줄을 몰라요. 너네 시엄마는 내가 아주 정신을 차리게 일 시키고 있는데 뭐. 세탁기 쓰지 말라고 다 손빨래 하라고 시켰어. 자꾸만 옷들을 섞어 빨아서 안 그래도 골치였잖니. 네? 세탁기를 못 쓰게 한다고요? 그래.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안 그러면 손아래라고 시누이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잖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기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무식한 주제에 제 주장은 다 챙기려고 하니 그게 문제지 뭐야? 무식한 사람 상대하는 우리도 피곤하다 얘. 너네 시엠이 집에 있을 때 너도 불편하지 않든? 아니요. 저희랑 또 저희 엄마랑 잘만 지내셨는걸요. 네가 아직 덜 당해봐서 그렇지. 손빨래 하면서 정신 좀 차려보라고 했다. 어쨌든 집이 깨끗해지니까 살 것 같네.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60년대도 아니고 세탁기를 일부러 못 쓰게 한다뇨. 세탁기가 여성들의 삶을 해방시켰다는 말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팔이 다 낫지도 않은 어머님한테 손빨래까지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진짜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솔직히 난 아무 생각 없었다는 당신도 무서워.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도 이번엔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방에 들어가더니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말리셨어야죠. 아버지랑 고모랑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치롱성이었어요. 네 엄마가 잘못한 거라면서 절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죠. 평소 늘 온화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법이 없는 남편도 결국은 분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편협한 분인지 몰랐다면서 화를 내고 혼자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나 어릴 적에 공장 나가면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팔자거니 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부러운 거 없이 산다 하며 살아왔어. 그렇지만 공부 못한 게 늘 한이 되고 공부 못했단 이유로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건 더 서러웠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마음 못해 하려드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은 해서 또 뭐 하겠니? 그 집에서 당하는 꼴은 서럽지만 흔한 말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혼을 하겠어. 하지만 무식하다 무시당하는 건 이제는 싫다. 새아가 말대로 이제라도 공부해서 몇십 년 묵은 한을 풀어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검정고시 공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도 결국 함께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생활비 걱정 말고 하고 싶으셨던 공부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야 비로소 저희 삶도 온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은 함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다니셨지만
종종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시며 함께 공부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시댁에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어머니들의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툭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싸매고 들어 누우셨죠. 시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2번째 떨어졌을 때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더라고요. 사부인,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나이 들어 이 고생이지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늘 품고 가지 않게 자식도 저렇게 응원해주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잖소. 저는 두 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더욱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보조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제 일만 해도 버거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시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가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워낙에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이시다 보니 처음엔 쉬운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누굽니까? 괜히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두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으시던 두 분이 생각나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밥은 이제 당신들 손으로 차려 먹으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저는 정말이지 속이 시원했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저희 시아버지를 위해 있는 말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랑 둘이서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더욱 즐겁게 지내게 되었어요. 반대로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집에서 죽상을 하고 있다가 남편과 형제들에게 전화에 툴툴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공부하러 나가는 게 고가웠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그 싸움을 고스란히 구경하고 말았죠. 가정주부가 무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집안 살림을 내팽겨쳐? 당신이 공부해서 쓸 데가 어딨어? 내 삶을 찾겠다느니 헛소리만 잔뜩 해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남들 보기 창피스럽지도 않아? 하나도 안 창피해요. 여태까지 공부 못한 게 더 창피하죠. 공부해보니까 그렇수다. 한 번 못한 공부를 영원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부라고 영원히 주부라는 법도 없어요. 당신도 한 번 남편이라고 영원히 남편이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당신이나 헛소리하지 마세요. 뭐야? 좋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공부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 살림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나? 당신 그렇게 근본 없는 여자였어? 당신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앞뒤는 맞게 살자 이거야 내 말은. 당신이랑 아가씨는 손이 없소 발이 없소. 당신도 은퇴했으면 그에 맞는 본분을 새로 찾아야지. 언제까지 나만 붙잡고 밥밥 그럴 거랍니까?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나 정신 차리슈. 그 나이 먹도록 제 밥숟갈 하나 못 놓는 거야말로 창피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진짜 보자 하니까 안 여자가 됐으면 남편 밥상 보고 잠자리를 살피는 게 본분이지. 어디서 남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진짜 돌아버린 거야? 진짜 밥상 뒤집어 엎어지는 꼴 보고 싶어? 그때 시고모님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거기에 시고모님까지 더해지면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것 같더군요.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잔뜩 골이 나서 속이 베베 꼬인 시아버지가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에게 화풀이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없고 배는 고픈데 시고모님은 옆에서 말만 많지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담배나 피우려고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부가 쉬는 날이었는지 이불을 내다 마당에다 걸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냄새나는 이불을 왜 거기다 거냐면서 아부에게 화를 내다가 급기야 손찌검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찌검에 아부는 그만 윗니가 하나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걸 본 2층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갔어요. 시부는 미간에 힘을 잔뜩 준 채로 입을 꾹 다물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부는 한쪽 얼굴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군요. 아부,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쩌죠?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랑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소윤 잘못 아니에요. 나 운동신경 좋아서 많이 안 다쳤어요. 내가 잘 막아서 이빨 하나만 부러졌어요. 저는 치료비는 물론 일하느라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줘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부네 회사에 연락해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잘리지 않도록 잘 부탁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아부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끽소리도 못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서 아버님 편은 안 들고 그 외국인 편을 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씨가 그러면 안 되죠. 저번부터 느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붙여요? 엄마 검정고시 공부한답시고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노랫바람까지 든 것도 재수씨가 바람 넣은 거잖아요.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 법에 따를 줄도 알아야죠. 재수씨가 똑똑하다고 재수씨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줄 알아요? 제가 받아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형은 왜 그걸 소윤이한테 그래?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더구나 교육자셨는데 자식이고 며느리라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다 편을 들어드려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더 편협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모르겠어? 그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에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면 집안 꼴이 자꾸 엉망이 되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등살에 못 견뎌 하시는 시어머니를 저는 아예 저희 집에 와 계시도록 했습니다.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아주버님까지 시어머니한테 단을 거서 무슨 공부를 하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는 몇 번 낙방하셨지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두 분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두 분이 나란히 만학도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두 분이 대학 입학하던 날 저는 굳이 반차를 내고 입학식을 보러 갔어요. 어쩐지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두 분의 한층 밝아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두 분이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도 느꼈답니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학교 가는 뒷모습만 봐도 뿌듯하고요. 우습지만 엄마가 저를 키울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기분이랄까요? 두 분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노인회관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노래 모임도 더욱 활발히 다니셨습니다. 제 2의 인생이 꽃피우기 시작한 거죠. 소윤이 너 피꺼솥이 뭔지 아니? 피꺼솥. 우리 과 애들한테 배웠는데 하기는 너는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는 이제 잘 모르지?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르더라. 피꺼솥? 피카츄 친척인가? 피로가 거꾸러질 정도로 솟아오른다? 아, 그러고 보니 진짜 피곤하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으이그, 그거 하나 알았다고 딸을 약 올리네. 소윤이는 공부만 하느라 학생 때도 그런 말 몰랐을걸? 엄마 고생한다고 한눈 한 번 못 팔았잖아. 소윤아, 피꺼솥이 뭐냐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난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엄마와 시어머니는 함께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젊은 학생들에게까지 본보기가 됐다고 주는 상이었죠. 두 분이 뒤늦게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걸 아는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두 분은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회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직이 된 게 어디예요? 저는 자꾸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했어요. 다들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져올 게 있다면서 잠깐 시댁에 들르겠다고 하셨어요. 기분 좋게 모자를 쓰고 나오려던 시어머니는 그만 시고모님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가 안 나오길래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분이서 한창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구석에 기어들어오지도 않더니 또 어딜 기어나가는 거야? 이보세요, 김성희 씨.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일 리가 없지. 안 그럼 저렇게 헛바람이 들 수가 있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언니가 무사할 줄 알아? 무사 안 하면 뭐 어쩌려고. 머리채라도 잡게요? 하긴 그런 게 아가씨한테 어울리긴 하지. 말도 함부로 하지. 집안일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지. 입만 살아가지고 남 괴롭힐 줄밖에 더 알아? 이보세요, 최금희 씨.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거든요. 아가씨 대학 졸업장 없잖아. 시어머니는 졸업장을 시고모한테 던졌습니다. 말리려던 저는 팔을 뻗은 채로 그대로 굽고 말았어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남들이 날 모욕할 때는 일단 녹음을 해두라고. 당신이랑 당신 오빠가 내가 공부하는 걸 갖고 미친 짓이라고 난리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한 거 다 녹음해놨어.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위자료 적립하는 셈 치고 들었다 이거야. 뭐 위자료?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위자료는 무슨 개코가 위자료야. 그리고 뭐 대학 졸업장? 참네. 이게 그렇게 대단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 칠푼이가 양반되는 줄 알아?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대학 졸업장 땄다고 하늘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기어올라? 형편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닌 거 가지고 무식하다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데. 근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말이야.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알아? 자기가 운이 좀 좋았던 거 가지고 남 깔아 뭉개는 거. 그런 게 진짜 무식한 거야. 이 무식한 여자야. 너희 잘난 오빠랑 둘이서 천년만년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으세요.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시고모가 시어머니한테 달려드는 걸 제가 얼른 막아섰어요. 넌 또 뭐야? 그러고 보니 네가 이 사단의 원인 제공자지? 내년부터 잡아야겠다. 학교 좀 좋은 데 나왔다고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보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하늘 같은 시고모를 제 아래로 보고 무시하질 않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엔 시어머니가 시고물을 막아줬어요. 거 험한 꼴 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빠집시다. 우리는 대졸자들끼리 좀 갈 데가 있어서. 나랑 같이 대학 졸업한 소연이 엄마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치, 소연아? 네, 어머니. 좋은 날인데 예의를 모르는 분 때문에 망치지 말고 얼른 우리 갈 길 가요. 아, 그리고 고모님. 저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시정한 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당신 오빠 오면 이거나 전해줘. 시어머니가 시고모에게 두 번째로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소송 준비까지 잘 맞춰둔 뒤였죠. 그리고 저희는 계획대로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오리백숙을 맛나게 먹고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네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네가 없었으면 공부할 용기 같은 거 절대 못 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새 삶을 찾아줬어. 너한테 빚진 건 내가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것 같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희 엄마도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공부해서 늦게라도 새 삶을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저만 어머님을 도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집을 나온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함께 저희 옆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난 아기도 두 분이서 같이 돌봐주시고 저희 엄마는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연애도 하신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죠. 뒤늦게 결혼한 아주버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난리를 치더니 밥이 입에 굴러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노친네 돌보기가 만만치 않았는지 쏙 들어가서 양로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형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남편 아버지라 저희는 가끔 아기를 데리고 찾아뵙기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찾아가고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45년간 희생한 대가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모아둔 돈이 충분하시다면서요. 건물 덕에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그 여유를 어머님들과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데 쓰고 있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아부는 농장을 샀다면서 놀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아부처럼 해맑은 그의 아내와 딸의 미소를 보니 참 기뻤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시어머니, 제 딸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어머님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공부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오히려 두 어머님을 보며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네요. 여러분도 좋은 시절 다 갔다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새로 시작할 때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꽃피울 인생을 위해 파이팅입니다.